여러분은 정말 반복학습으로 이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뇌과학의 측면에서 보면 반복할수록 이해한다기보다는 익숙해지는 것이라는 착각이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기준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는 것과 아는 것 같다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신개념 공부법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책에선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해의 개념에는 3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1단계, 머리로만 이해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나는 알지만 타인에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2단계, 이미지로 이해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3단계, 알게 된 내용을 그림이나 도식으로 표현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해의 3단계의 개념은 어떤 것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은 어떻게 자라는가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식물에게 물과 햇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 과정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과학 실험을 통해 직접 콩나물을 키워보며 물과 햇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순서를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이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의 과정을 도표나 그림으로 그려서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완전한 이해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인의 공부법은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것을 적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앞서 말한 신개념 공부법에서 제시된 이해의 3단계처럼 성인이 평생 학습자로서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래가 바뀌는 성인을 위한 공부법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배를 만들게 하고 싶으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하라. 생텍쥐페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욕구를 설명할 때 매슬로의 5단계 이론을 인용하는데요. 매슬로의 욕구 5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리적 욕구,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로 공기, 물, 음식 등이 포함됩니다. 안전의 욕구, 안전과 보호를 추구하는 욕구로 건강, 고용, 사회로부터 보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랑과 소속의 욕구, 인간관계와 소속감을 추구하는 욕구로 우정, 애정, 가족, 사회적 네트워크 등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 존중의 욕구입니다. 자신감, 성취감, 존경받고 싶은 욕구 등이 포함되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로 창의성, 도덕성, 복잡성의 수용,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됩니다. 이 5단계는 일반적으로 피라미드의 형태로 표현되며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 단계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인간 행동의 뿌리는 욕구 충족이라고 하는데요.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 단계의 욕구의 교집합인 것이죠.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것은 생존 욕구에 포함됩니다. 꿈과 성공을 위해 공부하는 것은 자아 실현의 욕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공부의 목표가 어떤 욕구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공부를 위한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공부 목표를 설정하세요. 마크 트웨이는 목표를 놓치면 우리는 2배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모든 활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물에 대해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공부를 시작할 때도 목표 설정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마감일을 정하는 것은 학습 과정에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날짜나 프로젝트 제출 기간 같은 명확한 마감일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해당 기한을 맞추기 위해 더욱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마치 산을 오를 때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유사하며 목표와 마감을 설정하는 것은 이 여정에서 긴장감과 집중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한 달 안에 영어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면 이 목표는 당신의 학습에 목적성과 긴장감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매일 학습량을 정하고 주간 단위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집중하게 되고 결국 목표했던 시험 점수를 달성하게 될 것이죠. 이처럼 공부에 목표와 구체적인 마감일을 설정하는 것은 무형의 과제에 대한 완성 의지를 갖게 하며 결국 공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설정한 기한 내에 공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학습 과정 전반에 걸쳐 긴장감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 70%를 기준으로 하세요. 70%는 최대치가 아닌 기준치입니다. 테니스를 배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라켓을 휘두르는 게 전부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상급자와의 대결을 도모하는 것은 오로지 좌절감과 패배의식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코 좋은 학습법이 될 수 없습니다.
테니스 경기를 보거나 전문가의 경기 분석을 듣다 보면 때로는 매우 흥미롭고 가슴 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이나 전략이 경기 내용의 70% 정도일 때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70%의 법칙인 것이죠. 80%가 되면 더 재밌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사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관심이 떨어집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새롭거나 흥미로운 정보가 적기 때문이죠. 경험에 비추어보면 기술이나 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누가 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따라서 40%에서 70%의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요령이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테니스 학습이 가장 즐겁고 흥미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기술과 전략에 대한 배경 지식을 40에서 70% 유지하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테니스 기본기에 시작하여 점차 새로운 전략으로 지식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테니스 코트를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연습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방법으로 적절한 수준을 맞추다 보면 결국에 모든 테니스 코트를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은 책을 2번 읽지 마세요. 대학 시절 토익 준비를 위해 스터디를 할 때였습니다. 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지인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반복하냐 물어보니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지인은 말했죠. 여러분은 정말 반복학습으로 이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뇌과학의 측면에서 보면 반복할수록 이해한다기보다는 익숙해지는 것이라는 착각이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공부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의 무의식은 한 번 접한 정보를 바로 저장한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2번째 접할 때는 이미 본 거라고 인식하고 정보를 소홀히 다루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문제집을 볼 때 정보의 100%를 흡수했다면 두 번째 볼 때는 70%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보 흡수 비율은 점점 더 감소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을 통한 익숙함으로 인해 많이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판단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토익 준비를 위해 같은 문제집을 반복해서 푸는 것보다는 다양한 문제집을 경험할 것을 권합니다. 특정 문제집을 10번 반복하는 것보다 10가지 다른 문제집을 각각 한 번씩 푸는 것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훨씬 많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이는 우리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도 새로운 문제집을 접했을 때 더 많은 흥미와 동기를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토익 공부를 비롯한 어떤 분야에서든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이 배움의 출력에 있어서 유리할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오감으로 학습하세요. 빠르고 단단한 공부법에선 기억 능력에 대해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력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읽은 것은 10%를 기억하고요. 들은 것은 20%, 그림으로 본 것은 30%를 기억하며 듣고 본 것은 50%, 남에게 설명한 것은 70%며 마지막으로 가장 기억력이 높은 능력은 구체적으로 적용했을 때 90% 기억한다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수치가 절대값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받아들이는 정보가 여러 감각으로 인식된다는 것이죠. 뇌 속의 다양한 부위에 공부가 저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6번째입니다. 공부 허용시간 계산법입니다. 일본의 우수이 고이스케 작가가 쓴 마흔의 공부법에 따르면 공부에 필요한 가용시간을 먼저 계산해보라고 합니다. 가용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공부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루 중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절대 고정 시간의 개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수면 시간이 7시간이면 7시간은 절대 고정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업무 시간을 포함해 집안일, 가사 시간 등을 더하면 수면 시간 7시간, 업무 시간 9시간, 집안일을 2시간으로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18시간은 절대 고정 시간이 되며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6시간이 될 것입니다. 불행히도 남은 6시간 전부를 책상에 앉아 있을 수는 없지만 학습에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영어 청취를 한다든가 출퇴근 대중교통에서 오디오북을 듣는 것들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마흔의 공부법에선 가용 시간을 공식으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0.5라고 하는 것은 대중교통의 이용 시간과 같이 온전한 학습 시간으로 여길 수 없기 때문에 0.5를 곱했다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그냥 보고 넘기지 마시고 영상을 보면서 간단히 나의 가용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만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7번째입니다. 아침에 신문을 읽지 마세요. 아침 시간은 우리의 두뇌가 가장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전날 어려웠던 문제가
다음날 맑아진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았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황금 같은 아침 시간을 신문을 읽는 것에 써버린다면 당신의 두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시간은 공부를 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암기도 좋고 자격증에 대비하는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미뤘던 내용, 꼭 해야만 하는 어려웠던 내용을 아침에 다뤄보세요.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도 아침 시간에는 절대 신문 읽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문 읽기는 큰 품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오늘날 소식을 다루는 매체는 흔하고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하루 중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시간에 짬짬이 다뤄도 삶에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세요. 마인드맵은 성인학습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직관적이기 때문이죠. 마인드맵은 만드는 과정부터 학습 내용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기억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심 주제와 연결된 가지를 통해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도 하고요. 마인드맵은 양쪽 뇌의 기능을 골고루 활용합니다. 오른쪽 뇌는 색상, 이미지, 창의력과 관련되어 있고 왼쪽 뇌는 어휘, 숫자, 분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통해 양쪽 뇌를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복잡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장점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선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를 잘 파악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부 목표를 세워보세요.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명확한 목표 없이는 2배 더 노력해야 한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목표 설정은 결과물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무엇이든 70%만 기억하려고 하세요. 이는 공부할 때 너무 많은 정보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학습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다양한 자료를 통한 학습은 반복 학습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새로운 문제집이나 자료를 접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흡수할 수 있기도 하고요. 오감을 활용한 학습은 기억력을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면 뇌의 여러 부분에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공부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즉 가용 시간을 계산하셔서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학습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아침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두뇌가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인드맵을 사용해서 학습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이는 직관적으로 복잡한 정보를 정리하고 핵심 내용을 정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8가지 핵심 전략들을 실행한다면 학습의 효율성과 개인적 성장에 있어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매슬로의 욕구 이론으로 시작해 시간 관리와 오감 학습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방법이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이 미래다 현기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